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겨놓은 그 금요일 날 장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엔비디아 발표 때문에 쭉 들려 올라갔다가 장이 목요일 날 뭐 세차게 내려왔고, 금요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의장 얘기를 듣고도 방향성을 지금 타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주식들을 봐도 사실 지금은 방향성이 어느 쪽인지는 확인하는 게 딱 지금 뭐 결정됐다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날 금요일이거든요. 장 후반 움직임을 봐도 뭐 큰 상승이나 하락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상위 그 메가캡들 데이터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방향성이 특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뭐 장이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 아니면 고정을 더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뉘앙스를 보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판단하기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번 주는 탐색 작전을 좀 할 것 같고요. 시장에서 어느 쪽으로 밀어올릴지에 대한 탐색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석유 가격이 밀려 올랐다가 세차게 내려왔었는데 또 다시 좀 들렸거든요. 이 석유 가격 자체도 지금 방향성을 지금 타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뭐 구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데 이게 채권 수익도 한번 볼까요? 채권 수익도 이제 실제로 올릴 수도 있다는 뉘앙스만 던진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게 진정세를 보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 추세를 제가 한번 뚫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추세 한번 뚫긴 뚫었었죠. 근데 이 뚫은 강도가 이제 많게 말하는 사람은 5%도 넘을 거다, 10년치 수익률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보지만 거기까지는 올라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5를 뚫고 4.75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지, 그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해외 국채를 계속 매도하고 있긴 합니다. 이 국채 얘기는 제가 안 올려놨는데 잠깐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외국 주요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 총 그 보유 금액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두 번째가 중국인데, 여기 중국이 보시면 일정 수준 작년 하반기 뭐 이 정도, 이 앞단에도 아마 좀씩 줄였어요. 가장 그 보유 비중이 많았는데 지금 일본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보시면 이제 추세적으로는 계속 매도하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근데 이 뉴스 보도는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매도하고 있지만 총 잔액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기 그랜드 토탈 전체를 놓고 보면 잔액이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늘었잖아요. 전달 대비해서 지금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매도를 때리는 건 있는데 이 일본은 또 매수를 때렸잖아요. 그래서 뉴스 보도에 중국 매도만 가지고 국채 시장을 얘기하는 건 조금 경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 이제 국채를 미국이 그 부채 협상 끝나고 나서 발행을 좀 1조 2천억 달러인가 1조 7천억 달러인가 최근에 발행했거든요. 2달간. 그 물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들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들려 올라간 게. 근데 심리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용인하겠지만, 이게 뭐 국채나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라든가 혹은 중국이 국채를 매도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미친 듯이 올라가겠다, 이런 것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그런 어떤 전체적인 것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더 들어올릴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이제 할 건데요.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미국의 연체율이에요. 연체율인데 여기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이 두 가지가, 이게 크레딧 카드하고 그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게 이게 그 소비자 대출입니다. 소비자 대출이 급등해서로 보이고 있고, 요게 이 빨간 게 사업자 대출 연체율이거든요. 얘는 아직 안정화 궤도를 거치고 있어요. 아직 바닥을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 형성했는지 좀 보기가 애매모호한데, 요 위에 있는 나머지 것들, 밑에 있는 요 최종적으로 요 밑에 있는 게 요게 상업부동산이거든요. 상업부동산도 사실 작년 3분기 이후에 계속 추세적으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체율이. 특히 개인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소비가 지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이거는 상각이에요. 그러니까 180 이상 연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은행이
받는 거를 이제 포기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데이터인데, 보시면 이 두 개는 이제 앞에서 보셨던 크레딧 카드하고 소비자 대출 상각이고, 이 밑에 거는 나머지 앞에서 봤던 거의 전체적인 건데, 사실 상각 영역에서는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요거는 연체가 한번 일어나면 연체 일어난 것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최악의 연체까지 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미국의 파산재단인데요. 미국의 파산재단 데이터를 보면 이게 파란 게 작년이고요. 이게 지금 올해 월별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없지만 일단은 작년보다는 높다는 거는 느낌이 오시죠. 근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챕터 12 구조조정이거든요. 이거를 신청하는 애들이 작년 대비 71% 늘어났다. 이 누계액으로 보면 아마 누계액으로 본 걸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보면 각각 뭐 파산이 일어났는데 이건 달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달별로 보면 15%, 이게 전체별로 보는 거 맞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전체가 아니고 71%가 7월 달만 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7월 달만 생각해 보면 전년 대비 71% 상호명이, 전체는 15% 늘은 거예요. 파산이. 여기 뭐 개인 파산 16% 늘어났고,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게 61% 늘어났고, 상업부동산 파산이 뭐 11은 72, 나머지 다른 것들은 21% 늘어났다. 그래서 파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거는 소비자 신용 대출인데, 소비자 관련된 대출 전체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한데, 상업부동산만 놓고 보면, 아니 상업은행들이 하는 것만 놓고 보면, 이 소비자 신용 대출이 줄었다가 추세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급격히 줄었던 소비자 대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특이한 거죠. 연체로 계속 올라가는데 소비자 신용 대출이 늘어난다고? 이런 좀 이상한 동작을 지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 물론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경기가 수축한다 하더라도 소비자 대출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고 횡보를 하거나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 패턴을 과거에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상한 패턴이다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사실은. 다만 이제 최근에 약간 줄어들었던 게 다시 신용 상태가 신용 대출이 조금씩 늘고 있다. 요거는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하다. 빨간색은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미국의 우리 속칭 말하는 DSR이거든요. 가처분 소득 대비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요거는 모기지와 관련된 대출만 가처분 소득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얘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보면 얘가 조금 높게 움직이고, 얘가 이제 중앙점 정도 움직이거든요. 두 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중앙점에 있어요. 이게 소비자 대출에 대한 거거든요. 이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신용 대출만 있는 사람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건데,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의 DSR, 모기지 관련된 DSR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이거는 모기지를 받은 사람은 밑에 이쪽보다 낮은 수준에 있고, 모기지를 받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모기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일정 부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여유가 돼서 모기지 대출을 받고 아마 집을 구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력이 되지 않는 소득 구조에 있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대출에 대한 DSR은 여기보다 더 높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약간 양극화가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연체를 올리고 있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은행의 이 대출 기준이거든요. 기준은 전부 다 강한 쪽으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보라색, 여기 밑에 보시면 보라색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라색하고 파란색 두 가지가 있죠.
하늘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요 두 가지인데 이제 보라색이 오토론이고요. 자동차 살 때 이제 그 오토론 받는 거 있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신용 소비자 대출인데 위에 있는 기업 대출하고 크레딧 카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약간 완화되는 것도 있지만 오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대출도 약간 요번에 완화됐지만 추세적으로는 올라가는 방향이고 오토론만 상대적으로 강하게 좀 기준 강화되는 강도가 약간 줄어든 거예요. 이게 중앙점 위에 있다는 얘기는 기준 강화의 세력이 더 훨씬 더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밑으로 있으면 완화가 강한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전부 다 강화 쪽에 있는 게 대부분이고 다만 강화되는 과정 중에서도 오토론만 살짝 그 기준 강화가 약간 약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대출 수요입니다. 이건 수요인데 제일 밑에 있는 두 개가 기업과 관련된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기업과 관련된 대출은 지금 수요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나머지 것들이 가계와 관련된 대출인데 이 보라색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게 그 크레딧 카드, 요게 크레딧 카드입니다. 요게 보라색, 크레딧 카드고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있는 파란 거 있죠. 요게 그 오토론입니다. 그다음에 이 연두색이 요 두 개를 제외한 신용대출이거든요. 가계. 여기는 모기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건.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업은 아예 대출 수요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쪽에 대출 수요가 좀 있긴 한데 이 크레딧 카드 쪽이 좀 강한 편이고 전체 수용 자체는 일단 크레딧 카드를 제외한 오토론이라는 거 오토론도 최근에 좀 강해졌죠. 그 오토론과 크레딧 카드를 제외한 신용은 추세를 알 수가 없고 이제 아랫방향 쪽에서 약간 움직이고 있다. 다만 이 크레딧 카드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높은데도 크레딧 카드를 쓰려고 애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계점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수요가 좀 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상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런 쪽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강하게 튀고 있다는 얘기는 크레딧 카드에 몰려서 크레딧 카드에 의지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이거 정리하고 할까요?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일정 수준 강화되고 있고 수요는 금리가 높은 것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가계의 일부 영역에서는 예를 들면 신용카드 영역 같은 영역에서는 수요가 조금씩 플러스로 터닝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카드 대출 쪽이나 신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 한계점에 몰리는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연체율이 올라가는 궤도는 이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다만 DSR이나 DSP, 그러니까 DSR 쪽으로 놓고 보면 이거죠. DSR 쪽으로 놓고 보면 이게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양극화되어 있다는 게 뭐 숫자가 안 늘어난다는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크게 한꺼번에 확 쓸려내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 보시면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 직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 전체 DSR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전 가계가 전부 다 이 압박이 있었다는 뜻인데 지금은 이제 소득 구조가 괜찮은 쪽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처럼 뭐 화들짝 가계가 붕괴돼서 뭔 일이 생기겠다. 이거는 조금 애매모호할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물론 상업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크게 터지면 하락 강도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거와 DSR하고 상관없이 급격히 하락하게 될 겁니다. 경제는. 근데 그런 일이 터지지 않는다면 뭐 인위적으로 뭔가 액션이 크게 빨리 작동할 것이다 가기 때문에 그거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는 이게 이제 시간당 소득이에요. 하나는 뭐 일주일고 하나는 이제 시간 단위인데 하나는 시간 단위고 하나는 일주일이고 요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점진적으로는 줄고 있고 시간당 소득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소득 구조를 가처분 소득 대비로 보면 물론 전체 소득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거 물가를 반영한 그거의 가처분 소득을 보면 추세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 세 개냐면 이거는 이제 전체고요. 하나는 요거는 이제 전체 리얼 소득이고 요거는 가처분 소득이고요. 얘는 인당 가처분 소득입니다. 이 축이 좀 달라요. 근데 추세는 다 올라오기 때문에 소득을 총량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는 건 일부 영역에서 붕괴돼서 수축하는 거지 전체가 붕괴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꼭 긍정적인 데이터라고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득 부분에서 실질 소득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다. 이것만 이 정도까지만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지출이거든요. 요게 리얼 리테일 셀입니다. 파란 게 내려왔다가 쭉 들려 올라가고 있죠. 나머지 PC 이거 밑에 있는 세 개가 총 PC, 그다음에 서비스와 관련된 PC, 그다음에 밑에가 이제 제품과 관련된 PC인데 얘도 역시 현재 추세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트렌드가. 근데 이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 트렌드가 일정 부분 이제 이 직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이 일단 추세적으로 이게 먼저 쭉 빠졌거든요. 요게 리테일 세일입니다. 이게 리얼. 이게 정점을 치고 먼저 빠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제품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품이 따라 빠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서비스가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DSR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궤도는, 지금 보시는 이 궤도는 생각보다 잘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를 계속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행보한다거나 다시 느슨하게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보이면 요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것도 모니터링 대상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리테일 세일이나 PC가 물론 당연히 항상 중요하지만 얘를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확연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파란색이 리얼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로 쭉 빠졌다가 다시 플러스 쪽으로 붙었잖아요. 지금 거의 제로점이 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소매 판매가 가계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요분이 좀 현재 패턴 연체율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어나는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요게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거 조금 더 후반부가 길어질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슈입니다.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거든요. 이제 빨간 게 우리가 덤프 트럭 같은 큰 트럭, 물류를 위한 트럭 여러 가지. 이 이제 파란 게 일반 우리 이제 승용이란 이런 것들이고요. 이 연두색이 이게 물동량이에요. 북미 지역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연두색하고 빨간색을 보면 패턴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물동량이 있어야만 트럭이 팔리는 거니까. 근데 최근을 보면 특이해요. 최근을 보면 이 물동량은 추세가 내려오는데 트럭 팔리는 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가 지금 해석이 좀 안 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이거 이외에 또 트럭 토네이지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는데 그거 역시 추세적으로는 약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연두색하고 비슷해요. 다만 연두색보다 강도는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반등하다 내려오다 반등하지만 이 추세적으로는 약간씩 머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물동량 자체는 줄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움직이는 트럭 자체가 팔리는 걸 보면, 팔리는 숫자 늘어나는 거 보면 이거 좀 해석이 불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리얼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잖아요. 지표상으로는 살아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구매관리자 지수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근데 여기 보시면 팍 들렸다가 오히려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또 이건 마켓에서 하는 건데 이거하고 여기에 서비스업 지수거든요. 이 서비스업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는 거 보면 이 앞에서 봤던 건 마켓에서 발표하는 거고, ISM 제조업 지수는 얘는 아직 요번 달 발표가 안 나와서, 마켓은 요번 달 발표가 잠정치가 나온 거거든요. 속보치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고, 두 개 다 내려온 겁니다. 이번 속보치가 제조업하고. ISM에서 나온 거는 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이건 거의 비슷합니다. 저기 마켓하고. 근데 이 서비스업 지수 보면 내려왔다 탕 들리고 다시 살짝 내려왔거든요. 이게 이제 마켓하고 완전히 달라요. 마켓은 이제 위에서 치고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얘는 아랫방향으로 이제 내리 꽂았다가 두 개가 살짝 들렸다 내려왔는데, 요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저렇게 소매 판매나 PC가 저렇게 괜찮으면 얘가 이렇게 급락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 얘가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내려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소매 판매가 PC가 잘 버티고 있고 소매 판매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러면 제조업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느낌을 보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걸 나중에 이걸 먼저 볼까요? 이게 주문이거든요. 주문을 보면 이 주문 두 개가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있죠. 이 밑에 건 내려가고 있는데 파란 거는 전체 신규 주문이고 요 있는 연두색은
국방을 제외한 거예요. 위에 거에서 전체에서. 요 밑에 있는 게 그 운송 부분을 제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송 부분을 제외한 신규 주문은 사실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들렸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송 한 영역에서 주문이 이제 잘 늘어나고 있다. 다만 이제 운송이 파급 효과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주문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른 주문들도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이슈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다만 이거 이외에 다른 부분들도 보면 컨슈머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신규 주문이 그렇게 좋은 패턴은 아니에요, 사실은. 추세적으로 화들짝 들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패턴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전체 다 보는 건데 이게 파란 게 산업 생산입니다. 산업 생산이 방향이 없죠. 그다음 위에 있는 게 재고예요. 늘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재고는. 그리고 요 빨간 게 판매예요. 이 판매가 지금 안 늘어나고 있거든요. 안 늘어나고 있는데 이 재고 주문이 올라간다고? 신규 주문이? 이게 신규 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중에서 특정 영역만 들려 올라가는 거고 전체적으로는 사실 신규 판매가 그러니까 그 기업의 출하나 판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주문이 선행지수이긴 하지만 전체 트렌드를 놓고 보면 해석이 약간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도 지금 사실 보면 방향성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랫방향으로 잡혔는지 윗방향으로 다시 들리는 건지는 추세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소비자 리테일 세일이라든가 PC가 괜찮은 이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이게 급격히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리얼 리테일 세일이라든가 혹은 PC, 리얼 PC만 가지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미국 경제의 70%가 가계 소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판단에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이게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갈 거냐 그렇게 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윗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아랫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 추세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소매 판매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PC가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그 PMI 서비스 PMI 지수나 이렇게 안 좋게 나온다는 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용을 볼 건데 이게 이 파란색이 전체 고용이고요. 미국의 비농업부분 전체 고용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이 신규 실업사관 청구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라색은 계속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계속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 숫자가 보라색이 이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4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긍정적인 패턴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향후 추세를. 고용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이게 그 전체 고용,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는 한 8개인가요? 8개 여러 가지 데이터. 이게 고용 데이터뿐만 아니라 보면 뭐 제조라든가 판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생산,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수, 뭐 파트타이머냐, 풀타이머냐,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종합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을 보는 건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식고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열돼 있고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데이터 말고 이제 다른 것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지만 미국의 고용 시장은 조금씩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전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무역을 보면 이거는 그 UN 그 무역개발 협의회 데이터거든요. 이게 이제 현재 타임에서 가장 글로벌 무역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최신 데이터 여기가 최신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3개월 전께 나와요. 그래서 물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나 이런 걸 보면 되지만 이거 이제 전체적 글로벌 다를 보면 3쿼터의 증가율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한 0.46 전분기 대비 물량 수준입니다. 전분기 0.46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전분기를 보면 이 데이터가 0.2 1분기보다 0.2 늘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제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다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0.2 정도 늘어나는 거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한 0.46 늘어나는 거니까 글로벌의 그 상품 관련된 무역은 상당히 빈약하다. 추세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업과 관련된 거는 아직 추세가 지금 괜찮은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0.6이라고 하지만 2분기에 보면 1분기 대비
증가율이 2%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패턴이에요. 아직 서비스업 쪽은. 다만 이제 제품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제품의 움직임들은. 그래서 이게 그 글로벌에서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중국 수출입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살짝 좋아졌다가 다시 악화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인데 여기 데이터가 두 번 발표돼도 그러니까 동일한 데이터를 두 번 발표할 때도 있고 한 번 발표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한 번 발표하면서 급락해서 내려왔던 게 다시 살짝 들리는 것처럼 7월 달에 나왔다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8월 달에 돼서 다시 급감하는 형태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무역 동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글로벌의 서플라이 체인의 그 수요 압력, 그런 것들인데 얘가 바닥을 치고 살짝 들리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글로벌 무역 동향이 움직이면 이 프레스가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것 같긴 한데, 요거는 프레이투스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컨테이너 지수입니다. 글로벌에.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게 안 들리고 있거든요, 얘가. 그 다음에 요거는 캐피탈 링크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벌크선, BDI 지수입니다. 얘도 지금 들리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물동량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지금 중국하고 유럽은 안 봤거든요. 중국은 이제 뉴스 보도 나오는데 다 유럽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민간 대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대출 자체가. 그 다음에 신용 심리지수, ESI라고 하는 경제 심리지수는 아예 아랍방향으로 고용 심리지수하고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경제가 식어가고 있는 뉘앙스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서비스업 관련된, 이거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입니다. 두 개가.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제조업과 관련된 PMI 지수인데, 유럽 국가 나온 거 보면 전부 다 퍼렇죠. 시퍼렇죠. 이거 안 좋아요, 지금. 유럽은. 제조업이. 여기 보시면 뭐 38.8, 39.1로 들리긴 했지만, 이게 지금 40까지도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0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이고 그 밑에는 수축인데 지금 수축의 궤도로 계속 제조업은 가고 있고 그나마 서비스업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게 서비스업입니다. 근데 여기 깨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게 속보치가 나온 거거든요. 속보치가 나왔는데 다 깨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그 제조업도 서비스업도 힘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뉴스 보다 보면 유럽이 뭐 그 바가지 요금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제주도하고 울릉도가 욕을 먹고 있는데 유럽 전역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화재나 이런 것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서비스업 쪽에 그렇게 좋은 패턴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애를 쓰고 있긴 한데 그 애를 쓰는 그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만 지금 보여드린 건데 미국은 지금 방향성을 잡기는 쉽지 않지만 간당간당한 꼭대기 언저리에서 밑으로 떨어질지 위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를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고 미국의 그 상업부동산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는 자체 내로 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관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나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지금 정부에서 뭐 전세 대출 관련돼서 뭐 한도를 늘린다거나 뭐 이런 몇 가지 액션들을 막 취하고 있긴 한데 부동산 관련된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 전체 움직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을 얘기하거나 혹은 경기 수축이 없이 간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 물론 하드 랜딩이 있진 않고 하드 랜딩이 터질 것이냐 안 터질 것이냐는 지금 경제 지표를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상업부동산 문제가 급격히 뭔가 이슈를 만들어낼 거 있느냐 아니냐. 뭐 예를 들면 상업부동산이 몇 개 파산하거나 혹은 뭐 지방은행이 몇 개 파산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대규모 뱅크런을 발생시켜서 상업은행, 지방은행 여러 개가 막 한꺼번에 쫙 도산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거나 중국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잘 컨트롤하면서 가지 못하고 한 방에 쫙 쓰러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거면 경책용으로 랜딩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만약에 잘 관리한다면 소프트 랜딩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소프트 랜딩으로 간다는 의미는 저는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든다는 개념보다는 주식의 하락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한 40%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아마
미국 주가가 50% 좀 넘게 하락했을 거예요. 하락폭이 전고점 대비.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일정 부분 조정의 강도는 낮아지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이 일정 부분 기준금리를 조금씩 내려서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이 높은 금리를 일정 부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은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성이 상당히 모호하고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인데 한 2, 3주 전만 해도 제가 강도가 세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은 이후에 5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고 나면 터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닥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볼린저 밴드의 일정 부분까지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잠깐만요. 볼린저 밴드를 그렸는데 이 50일 요 하단 여기를 터치하면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까지 지금 터치는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게 터치를 안 하고 끝난 거냐? 그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터치할 가능성이 지금 닫혔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윗방향으로 세차게 들릴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지금 제롬 파월 연준이 이장에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런 거에 밥숟가락 하나 얹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추세를 올린 거는 이제 기준금리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두 가지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엔비디아는 아직 작동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눈치 보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볼린저 밴드 자체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현재 아래로 통로가 좁아지고 있거든요. 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방향성을 아직은 잡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방향성을 잡고 다시 이게 벌어지는데 일단 다음 주는 좀 눈치 보기를 하지 않을까. 조정이 좀 더 있거나 아니면 살짝 들리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투자자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표를 다 하나씩 짚느라고 좀 내기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